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새로운 구단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999년 트래블 달성의 주역으로 유명한 레전드 공격수 드와이트 요크가 짐 래트클리프 맨유 신임 구단주에게 추천한 선수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등장한 것인데요. 30대에 접어든 가운데 이제 토트넘에서 유럽 커리어를 마칠 것으로 전망되었던 손흥민 선수 영입에 지금 맨유가 모든 자금을 투자해서 데려올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브라질 윙어 안토니를 팔고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드와이트 요크의 발언,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 인수 이후 최신 리빌딩 상황, 그리고 영국 현지의 보도 내용 분석하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유가 래트클리프 감독과 함께 구단 경영진도 바꾸고 선수 영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대적인 선수 영입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열리면 래트클리프 체제 속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영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잉여 자원들이 정리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가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브라질 공격수 안토니이고, 대신 영입할 수 있는 선수로서 손흥민 선수가 언급된 것입니다.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식 발표한 구단 인수 상황을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12월 24일 영국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이후에 공식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이죠. 이네오스의 회장인 짐 래트클리프 경이 회사의 지분 최대 25%를 인수하는 것에 합의했다. 기존의 글레이저 일가가 보유했던 클래스 B 주식의 25%를 짐 래트클리프 경이 취득을 하게 됐고, 또한 전체 클래스 A 주식의 최대 25%까지 인수하는 제안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글레이저 일가와 클래스 A 주주들도 여전히 권리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주당 33달러를 받고 이제 매각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 지분 취득 외에도 이네오스의 짐 래트클리프 경이 3억 달러의 자체적인 자금도 투자해서 맨유의 발전을 이끌고 맨유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네오스가 축구 운영 매니지먼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어받으면서 글레이저 일가는 일부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긴 하지만 경영권은 완전히 내주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거래의 완성은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모든 규제 장국의 승인을 받아야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임시체제다, 즉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다. 이 인수인계가 모두 마무리되고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은 올 여름 이적 시장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맨유의 공동회장인 아브람 글레이저와 조엘 글레이저가 래트클리프 경의 맨유의 경영권을 넘기면서 남자팀 여자팀은 물론 유소년팀의 성공을 중심으로 맨유를 향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중지를 모았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 입찰이 진행이 됐잖아요. 카타르 왕가 역시 참여하면서 지분 완전 인수를 좀 원했는데 그 완전 인수를 글레이저 가문에서 이제 허용하지 않으면서 영국 출신의 이제 최대 부자라고 할 수 있는 30조 가까이 재산이 있다라고 알려진 짐 래트클리프 경이 구단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이 이네오스가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성공한 석유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축구 구단을 또 운영해왔던 경험도 있고, 또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맨유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짐 래트클리프 경 같은 경우도 나는 맨체스터에서 자랐고 맨유의 평생 팬이었다. 또 맨유의 이사진과 구단 운영 책임에 합의하는 데 도달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유의 상업적 성공을 기반으로 또한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내가 자금과 자산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최근에 맨유가 가진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는데 이제 더 넓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글로벌 기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도 투입을 해서 맨유를 발전시키겠다. 올드 트라포드에 대한 미래 투자도 지원하고 시설도 발전시키고 선수, 스태프, 팬, 구단 안팎의 모든 이들과 협력해서 맨유가 영국은 물론 다시 유럽 그리고 세계 정상에 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선 가운데 그 맨시티 지역 라이벌을 넘어서서 다시 맨유의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한 우리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래트클리프 경 체제에서 새로운 CEO,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성공을 이끌었던 운영 담당자 오마르 베라다를 새로운 CEO로 선임한 것입니다. 맨시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치키 베히리스타인 CEO의 영향력 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최종 결정권자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던 인물이거든요. 맨유가 맨시티에서 이뤄왔던 5개 대륙에서 11개 구단의 시티 풋볼 그룹의 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했고, 또 그에 앞서서는 바르셀로나의 임원이었어요. 즉 이제 바르셀로나의 베히리스타인과 과르디올라와 그리고 이제 베라다가
베라다가 맨시티에 와서 맨시티의 성공을 이끌었던 중추적인 인물들이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베라다를 맨유의 CEO로 선임을 하면서 맨시티의 최근의 성공 노하우까지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말 과감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텐하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유지는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올 시즌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텐하그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1군 팀을 이끌 때 2군 팀을 이끌면서 그 영향력을 받기도 했었고, 또 아약스 팀을 이끌면서 그런 좀 빌드업 중심의 지배 중심의 축구를 하면서도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고,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아직까지는 받고 있고, 또 퍼거슨 경이 아직까지는 신뢰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 신임 구단주인 래드클리프 경이 처음 이제 구단주로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홈 경기 방문했던 게 공교롭게도 토트넘과의 지난 1월 15일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됐기 때문에 뛸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맨유가 홈에서 토트넘과 2대2로 비겼었죠. 호일룬의 선제골, 그 다음에 히샬리성의 동점골이 터졌고, 레시포드가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벤탄쿠르의 골이 터졌고, 또한 토트넘이 더 이제 주목할 만한 경기력들을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이후 분명히 텐하그 감독에 대한 그 입지라든지 또 선수의 개편이라든지 선수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또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드와이트 요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라면,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이 3명의 선수를 영입하겠다, 맨유가 공격 라인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격 3톱 변화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있었고, 또 이 선수들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 현재 가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토니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 전체 내용과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와이트 요크는 스포츠 통계 베팅 업체인 풋볼 어큐뮬레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담당하고 있고 3명의 선수와 계약을 해야 한다면 빅터 오시멘, 르로이 자네, 손흥민을 뽑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맨유는 현재 수비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드필더 옵션이 부족합니다. 맨유가 선수단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의 새로운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를 갈아엎을 수는 없고, 또 수비 라인은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는데 공격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미드필드 라인의 정리는 또 쉽지 않은 부분, 막 영입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미드필드 2선의 창의성과 경기 운영 빌드업 과정의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에서 득점을 창출하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공격 라인에서 2선 자원과 측면 자원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좌우 측면의 자네와 손흥민 선수를 얘기한 것인데요. 저는 르로이 자네가 오른쪽에서 맨유에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이며 레시포드를 잘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전방에 쓸 수 있는 빅터 오시멘은 화력과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최전방 3인을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왼쪽에 레시포드, 전방에 오시멘, 오른쪽에 자네, 요렇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레시포드가 좀 고전하고 있는데 레시포드의 속도라든지 또 득점력을 살리면서 자네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주고 오시멘이 앞에서 비벼주고 부딪혀주고 또 골을 넣어주고, 이러면서 역동적인 3톱이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드필드 옵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 선수 꼭 데려와야 한다라고 눈에 띄는 이름이 떠오르진 않는다. 다만 지난 18개월 동안, 즉 텐하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맨유의 플레이를 보면 미드필드 라인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어떻게 구성이 될지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미드필드에는 확실한 옵션이 없다라고 한 가운데 이러한 경험과 밀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추가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평균적인 수준, 보통 수준에 불과한 범죄인 안토니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요크는 맨유에서 성공한 선수들을 떠올려보면 모두 자신의 이름을 클럽의 역사에 남기고 싶어 했고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면들을 맨유 선수들, 요즘 맨유 선수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맨시티의 경우를 보면 케빈 더브라이너가 부상에서 돌아온 지 복귀 전 20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 클래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정신력과 태도와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8,5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한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금 어떤 걸 가져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적응기였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이유들, 부상이나 뭐 개인적인 이유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임팩트와 뭔가 다른 것, 차이를 만드는 능력들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안토니는 그만한 선수가 아니다. 맨유 같은 팀에서 그 정도의 이적료를 썼다고 하면 어떤 선수에게는지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안토니는 본인도 자신의 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본인도 인정할 것이다. 본인도 정리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안토니도 힘들고 나도 안쓰럽게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은 안토니 본인과 맨유 구단의 책임이다. 안토니의 실력 부족, 구단이 안토니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잘못 데려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럼 이 안토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속 기회를 주고 뭐 다른 처방을 내려도 안토니가 더 잘할 리는 없다. 안토니는 원래 이 정도 선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 구단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선수들을 이적시켜야 한다. 안토니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토니뿐 아니라 이런 맨유 수준에 걸맞지 않은 선수들은 빨리 정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못할 경우엔 매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선수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내보내고 새로 영입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평균적인 수준의 선수들과 맨유가 장기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어려워진 거죠. 기대만큼 기여를 못하는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비싸게 데려오니까 처리하기 어려워진 이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떤 한국의 부단 명문팀이었는데 강등돼버린 그 팀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전략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 효율적인 축구를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팀의 개편과 리빌딩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안토니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판페르시 2.0이 될 수 있는 손흥민을 영입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요크가 주장을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냐? 오시멘과 자네 솔직히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쟁할 팀들도 많고 굉장히 비싸고 그 선수들이 맨유에 올 가능성을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일단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토트넘도 어느 정도는 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큰 돈을 지르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어린 시절에 박지성 선수의 맨유를 지켜보고 자라오고 성장하면서 또 본인과 함께 뛰기도 했던 판니스텔로이의 맨유 시절도 좋아했었고, 또 본인이 우상으로 삼아왔던 호날두가 뛰었을 때의 맨유를 너무나 좋아했었던 정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제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맨유가 2024년에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월 이적시장 아니든 아니면 여름 이적시장에는 최소한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인데, 지금 선수들이 조금 이제 밀도가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베테랑 공격수를 데려오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우디를 떠나길 원한다고 알려진 알 이티하드의 36살 프랑스 베테랑 공격수 카림 벤제마가 맨유와 연결될 수 있는 선수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드와이트 요크는 이렇게 완전히 전성기가 지났고 노쇠한 레전드를 데려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맨유가 이런 유형으로서 과거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도 데려왔었고 에딘손 카바니도 데려왔고, 또 실제로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좋은 활약을 펼쳐 보였고 또 좋은 임팩트를 남겼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썼던 돈을 생각한다면, 또 연봉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이득을 보지 못했다. 정말 수지맞은 영입 계약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제마 같은 경우도 데려오면 길어야 1, 2년밖에 못 쓰는데 언제 폼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비싸게 데려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다. 차라리 맨유가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올드 트래포드로 유인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여야 한다. Move heaven and earth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 모든 걸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지 데려와라. 엄청난 이적료와 연봉과 모든 것을 쏟아내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면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가치가 뭐냐? 바로 다시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것. 챔피언이 되면 그 이상의 투자한 이적료와 연봉 이상의 또 자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추가적인 구단의 이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할 명분과 가치가 충분하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은 손흥민 선수뿐이라는 겁니다. 30대를 넘어선 검증된 베테랑 중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이라는 것이죠. 요크는 이러한 손흥민 선수가 바로 2012년에 퍼거슨 경의 주도하에 아스널에서 맨유로 이적했던 로빈 판페르시와 비슷한 유형의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판페르시도 맨유의 라이벌이었던 아스널에서 뛰고 있었는데 우승을 위해서 맨유로 전격 이적을 했죠. 그러면서 아스널 팬들의 지탄을 받긴 했지만 그 당시 판페르시는 어느 정도 완성된 선수였고 최고의 경기로 보이던 상황에서 조금 나이가 든 거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거 무리 아니야? 생각이 들었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와서 그 가치를 해냈다. 3년밖에 맨유에서 뛰지 않았지만 전성기를 맨유에서 딱 보내면서 2012-2013 시즌 맨유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도왔던 게 판페르시라고 하면서, 요크는 손흥민 선수 역시 이러한 판페르시처럼 풍부한 경험과 공격적 지식을 통해서 현재는 팀에서 원석과도 같은 유망주인 라스무스 호일룬의 성장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 공격수이기도 하지만 호일룬처럼,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서 뛰는 것처럼 최전방 공격수로도 뛰면서 함께 호흡도 맞추고, 또 혹은 본인이 경기를 뛰어주면서, 또 혹은 훈련장에서 호일룬이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멘토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서 팀의 성적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완벽한, 정말 많은 가치를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플러스 아시아 시장의 마케팅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요인까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요크가 얘기한 건, 저는 안토니는 팔아야 하지만 호일룬은 쓸모없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일룬은 현재 팀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입단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일룬은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문제는 주변에 호일룬을 가르쳐줄 선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쪽에 경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유망주는 좋은 선배가 있어야 성장이 더 커지고 그 선배를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팀에 그런 선배가 없으면은 그 성장이 제한될 수 있고 포텐이 다 못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일룬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호일룬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일룬을 손가락질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선배를 데려와서 이제 호일룬에게도 도움을 줘야 된다. 벤제마도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브라이모비치와 카바니의 경우처럼 이렇게 시도했던 전략들이 이 선수들은 너무 격차가 크다. 갭이 너무 컸다. 여전히 마법 같은 순간을 가끔 보여주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맨유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닭주전으로 뛰면서 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서 조금은 이제 라스무스 호일룬 같은 선수가 2, 3년 뒤에 경쟁에서 올라올 수 있는 단계, 즉 확실하게 호일룬보다 나은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반페르시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11-201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아스널에서 38경기 30득점 13도움으로 풀시즌 리그 전 경기를 뛰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나서 맨유로 이적을 했고 이적하자마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 38경기를 다 뛰면서 26득점 15도움으로 그 전 시즌 아스널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죠. 지금 손흥민 선수도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차지했고 올 시즌 그 이상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는 스포츠 과학의 발달과 자기관리의 발달 특히 손흥민 선수는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영입해도 2024년 여름에 거액을 쏟아서 영입을 해도 반페르시가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3년은 전성기 기량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는 또 다른 반페르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드와이트 요크의 추천으로 구성한 공격 라인을 보면 지금 수비 라인을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루크쇼와 말라시아, 오른쪽에 완비사카와 달롯 괜찮아요. 그리고 센터백 라인도 바란, 리산드로, 린델로프, 맥과이어 지금 이 정도면은 당장 시급하게 선수 영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골키퍼 포지션에는 오다나가 있는데 데헤아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도 다시 영입하는 것도 좋은 수가 될 수 있다라고 요크가 얘기를 했고요. 미드필드 라인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제 몫을 하고 있고 메이슨 마운트 영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마이누가 유망주로서 잘해주고 있고 에릭센도 부상 회복한 이후에는 분명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맥토민이 지금 뭐 최근에 신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암라바트는 이제 막 와서 임대로 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카세미루가 이제 정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미드필드 라인은 역시나 지금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근데 공격 라인은 문제가 있다. 최전방의 마시알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호일룬이 있긴 한데 선배가 필요하다. 오시맨이 오면 좋겠지만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경쟁팀들이 많고 오시맨이 맨유에 오려면 맨유가 최소한 챔스 진출권을 얻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르나초가 잘해주고 있고 뭐 펠리스트리라는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조커 역할까지는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레시포드가 있긴 한데 레시포드도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하고 가르나초가 그 자리를 함께 커버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경험 있는 선수가 측면 자원으로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영입해도 최전방과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오시맨이 아니라도 뭐 기라시라든지 다른 또 스트라이커는 적당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도르트문트로 임대된 산초도 텐하 감독이 계속 남는다면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되어 있고 젊은 선수가 많은 공격 라인은 특히 어린 선수가 많은 맨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 지금은 갈만한 명분과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지금 토트넘이 5위고 맨유가 7위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전력과 경기력과 기대감은 맨유보다 토트넘이 더 높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테나 감독보다 훨씬 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토트넘에 남아있는 게 또 우승을 하고 전성시대를 이어가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을 수 있고 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트넘이고 젊은 유망주라든지 리빌딩 과정이 오히려 맨유보다 잘 되고 있으니까 구단의 역사를 보자면 맨유가 더 높은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맨유에 가는 게 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큰 연봉과 큰 이적료가 나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맨유가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건 맞지만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설득을 할 수 있으려면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맨유가 챔스에 나가고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고려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현재 맨유는 승점 32점, 토트넘이 40점으로 8점 차로 토트넘이 앞서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그것도 좀 어렵다. 손흥민 선수를 맨유가 원할 수도 있고 오퍼를 해볼 수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모두 내가 거길 왜 가? 왜 보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맨유의 일정도 쉽지가 않아요. FA컵 4라운드는 하부리그 팀, 논리그 팀인 아마추어 팀인 뉴포트 카운티와 경기하기 때문에 이기고 뭐 16강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2월 2일에 울브스와의 경기, 2월 4일에 웨스트햄과의 경기, 2월 12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까지 연달아서 맨유가 확실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겨울 휴식기가 진행되고 있죠. 아스널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5대0 대승 거뒀고 리버풀도 본머스의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맨유가 전통의 프리미어
프리미어리그 빅6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토트넘과 리버풀이 지금 황희찬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지금 뭐 대선을 거둔 과정 속에서 조타라든지 누네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또 사실은 토트넘도 누사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격 라인에 꽤 많은 젊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 영입이 시급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맨유는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전천후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손흥민 선수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력과 속도와 뭐 이제 발전상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노리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자면 맨유가 박지성 선수 이후 새로운 아시아 스타, 새로운 한국인 스타를 찾아오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너무나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후배인 황희찬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올바른 움직임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맨유가 어떤 그 행보를 통해서 새로운 아시아 스타를 얻게 될지 또 이적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영국 현지의 최신 보도 그리고 이적 시장의 상황 독점적인 소식이 확인된 대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